안녕하세요. 이번에 니찬 괴담 시청자 공포썰을 가지고 돌아온 미티입니다. 시작 전에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몇 년 전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저는 심한 구역질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침이 될 쯤에는 몸 상태도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미열이 있어서 일은 쉬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체혈도 마치고 진찰까지 끝났으니 이제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뭐 약이나 받아서 금방 집에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는 입원하셔야겠네요. 네? 입원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장염이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입원은 하기 싫다고 어떻게든 이야기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이 결정된 탓에 빈 침대도 없어서 다른 병실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개인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바로 올 테니까요. 활기찬 간호사분의 안내를 받아서 병실에 들어갔고 그렇게 제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뭘 할 게 없었습니다. 금식 치료 중이라 식사도 나오지 않았고 링거를 계속 맞고 있으니 뭘 하려고 해도 귀찮았습니다. 갑자기 입원하게 된 터라 시간을 때울 만한 거리도 준비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깬 저는 볼 일이 급해져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더군요. 몸은 좀 어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마른 체격의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남자는 왠지 기쁜 듯이 웃더니 그대로 화장실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대체 뭐였을까 싶기는 했지만 저는 병실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 남자와 같은 복도에서 종종 마주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나면 항상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어봤고 제가 대답을 하면 웃으면서 가버렸습니다. 그게 대화의 전부였죠. 저는 이왕 만난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말을 걸면 무시한 채 가버려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대체 왜 먼저 말을 거는 건지 싶었죠. 그렇게 입원 3일째가 되자 링거를 떼게 되었고 드디어 식사도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밥은 전분풀처럼 걸쭉한 죽 같았고 건더기도 없는 묽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입으로 맛을 느끼니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또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그동안 그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덕분에요. 이제 링거도 뗐어요. 밥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이제 퇴원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제 대답을 듣고는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예의상으로라도 다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기뻐해 줄 법한데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대놓고 실망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남자는 풀이 죽은 채 터덜터덜 자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몸은 좀 어때? 라는 말을 듣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식사도 점점 일반식으로 바뀌어 갔고 저는 운동 삼아 병원 안을 걸어 다니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제가 입원한 층만 계속 돌아다니니까 좀 질려서 다른 층에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환자 한 명을 들것에 눕혀서 어디론가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이제 목욕하러 가실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개운해집시다.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지금부터 목욕을 시키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들것에 뉘어져 있는 환자는 완전히 누워 지내야만 하는 상태인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죠. 그리고 그 들것이 제 옆을 지나치는 순간 환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는 그동안 저에게 몸은 좀 어때? 라고 계속 물어오던 바로 그 남자였던 것이었죠. 저는 그대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결국 질문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누운 채로 옮겨지던 환자분은 어떤 병을 앓고 계신 건가요? 아, 죄송해요.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죠. 저는 아래층에 입원해 있는 사람인데요. 저분이 저한테 자주 말을 걸어주셔서 좀 궁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저분은 계속 누워 지내시는 데다가 의식도 없는 상태예요. 저분이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가족분들이 울면서 기뻐하실 정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퇴원한 뒤 지금까지는 큰 병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누워 지내던 그 남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자세히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기뻐하던 웃는 얼굴과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묘해집니다. 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괴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여태 병원에 관련된 니찬 괴담은 다루지 않았길래 이번 기회에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병원에 사실 귀신이 있었다 이런 식의 뻔한 전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한테서 공포를 느낀다 라는 부분이 좀 더 특이하고 소름 돋게 다가와서 이번 기회에 다루어 보게 된 것인데요.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괴담 상당히 오싹오싹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라이브 때 진행했었던 시청자 공포썰 낭독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님이 올려주신 공포 사연이고요. 군대 휴가 나와서 가위 눌린 썰입니다.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집에서 자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참고로 동생과 아버지는 지방에서 학교, 일을 다녔고 어머니는 당시 술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는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분명 잠에서 깬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가위 눌렀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에 수백 개의 눈과 입이 떠 있었습니다. 눈들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얼굴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과 입만이 천장 전체를 가득 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 순간 그 입들이 한꺼번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액체 덩어리가 그대로 제 몸 위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피가 제 얼굴을 덮고 가슴을 누르고 목을 막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죠. 저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순간 어머니가 들어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새벽에 퇴근해서 들어오시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유 살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방에 엄마 발사. 엄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이 틀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샤워기인지 세면대인지 모를 물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쪽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전 정말로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요. 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목에서 헛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컥! 그 소리와 함께 몸이 풀렸습니다. 천장에 있던 눈과 입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전 너무 놀랐지만 그보다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군대에서 나온 휴가였고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겪은 일이 무서웠지만 확인하러 나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대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어머니 방에 가봤는데 어머니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에어로빅을 아침마다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슬슬 배도 고프고 어제 새벽 일도 떠올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나 점심 혼자 먹으면 돼? 어머니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근데 엄마 어제 새벽에 나 불렀는데 못 들었어? 나 엄청 소리 질렀는데. 그러자 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의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천안에 이모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들었던 도어락 소리와 엄마의 발소리, 그리고 화장실의 물소리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까지였습니다. 이야, 너무 무서워. 문이 열리네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선임분이 데리러 오셨나?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은 보통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요? 근데 여기 댓글에 오늘 선짓국 먹었는데 속이 허허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선짓국 사연으로 완결이 됐네요.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그럴만도. 선짓국 땡긴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이게 점에 추가된 거야 이 공포괴담이. 지쳐 잠들 때까지 안 자기? 맞아. 저도 그런 식으로 무서운 거 봤을 때 그냥 정신 나갈 때까지 스스로를 냅두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괴담일기 몇 한이야? 몇 한 때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이집 댕겼던 시절, 그러니까 유치원 댕겼던 시절에 처음으로 봤던 나무 귀신이 있었다 했잖아요. 문지방에서 절대로 선을 넘진 않지만 커다란 나무가 그냥 겁나 험상궂은 눈으로 계속 절 노려보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옆에 잠들어 있는 민머니를 아무리 흔들었지만 깨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개구리 왕눈이 이불 뒤집어 쓴 채로 덜덜덜덜 떨면서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됐더라. 그랬었더랬죠. 오랜만에 또 일본 실종 사건 다루게 되었네요. 나무위키 그리고요. 최근 수정 시각 올해 5월 14일. 아니 왜 다들 이렇게 꼬박꼬박 와서 수정을 하지? 신기하네.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 옛날 일 같은데. 일단 읽어볼게요. 94년 2월 19일 후쿠시마현의 미나미소마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마스야마 히토미 73년 2월 5월생으로 당시 21살이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귀갓길에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자인 히토미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주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 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날이었다. 히토미가 실종되기 수일 전부터 그녀의 집으로 아무 말 없이 끊는 기분 나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하며 실종 당일에도 직장 전화로 마스야마 히토미 씨 계십니까? 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을 동료가 받았다고 한다. 그 전화는 히토미의 결혼 상대자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로 이전에도 몇 번인가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 듯했다. 전화를 건네받은 히토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무언가 만날 약속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전화를 받은 뒤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서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한 히토미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근무지로부터 500m 떨어진 공터에 히토미가 탄 자동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과 선물, 자신의 소지품은 물론이고 소중히 여겼던 결혼 반지까지 그대로 차 안에 놓여 있었고 찻길에는 추녀라고 적혀있는 뾰족한 무언가에 긁힌 흠집 자국이 심하게 나 있었다. 어머나? 차 겉에 추녀라고 적혀 있었다고? 응? 아래는 히토미의 실종 직후의 사건들이다. 일단 봅시다. 전 날짜에 결혼할 애인에 대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히토미 메모장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메모에는 점심시간에 띵띵이라는 여자한테서 TEL, 그이, 그러니까 애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냉정했다. 설마 했던 예감이 맞았었어. 그이는 그런 여자 모른다고 하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부정했다. 믿어야지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아야지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실종되는 당일 2월 19일 직장으로 어떤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히토미는 이 전화를 받으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던 것을 동료가 목격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 근무하던 치과를 퇴사하여 귀가. 이 뒤로부터 행방불명.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여기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재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대본이 있거든요. 통화 내용의 대본. 이것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종 다음 해인 95년 1월 4일 히토미의 집 앞으로 한 중년 여성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토미의 여동생분이 받으셨어요. 실종됐으니까 여동생이 받았겠죠? 네, 마스야마네입니다. 여보세요? 네? 언니야. 네? 언니야. 누구세요? 언니라고. 누구신가요? 히토미예요. 네? 뭐지? 실종된 히토미는 생존에 있다고 해도 당시 22살이었지만 전화를 건 여자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중년의 목소리였다. 이 전화를 추적한 결과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한 공중전화로 걸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다. 물론 아무런 의미 없는 장난 전화였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범인은 누구인가? 코난, 나와줘.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인은 히토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같지만 전 여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히토미의 메모, 자동차는 물론 소지품도 무엇 하나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점, 차 외부에 악의로 쓰인 글자가 남겨져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 범죄가 아닌 원한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와 히토미의 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다만 어찌 되었든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여자친구가 야쿠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주를 받고 살해되었다거나 히토미가 실종된 뒤 히토미의 애인과 전 여친이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등등의 루머가 돌았으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히토미의 애인이 실종 후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실종된 것입니다. 일본은 꼭 이래. 자신의 의지로 실종이 됐대. 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짚히는 점이 있는 듯하다. 실종되고 나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으며 가족과 경찰들은 아직까지 히토미의 행방을 찾고 있다. 까지였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 여자가 받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알고 언니라고 했을까? 그러게요. 알고서 한 거였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 근데 장난 전화라기엔 히토미예요 라고 실종자인 히토미 씨의 이름을 언급하고 뚜 하고 끊었잖아. 그러니까 장난 전화라면은 이 의도가 정말 고약하죠? 역시 이지메의 나라. 그니까. 어떤 관계의 사람이 했던지 간에 이건 진짜 선을 넘은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했잖아요. 왜? 중년 여성이 왜 이 집에 전화를 걸어? 안 그래요? 뭔가 수상해. 이래서 재밌다고 하신 거군요. 미스테리아닌. 흥미롭습니다. 이거 원본 영상 재생해보고 싶다. 심지어 녹취본이야. 녹취본이면은 그 현장감이 제일 생생하게 들릴 텐데 아쉽게도 틀지 못하니까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보시길. 근데 이거 뭐 죄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아이디를 치면 좀 더 검색하기 쉬우시겠죠? 추측으로는 히토미 약혼자가 만났던 여성의 어머니가 아닐까? 라는 추측도 있어요. 오, 그럴싸한데요? 그럼 너무해.
와, 소름 돋는다. 아,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 보네요. 댓글에서도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왜 사라졌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죠. 오, 나 빼고 다 알고 있었어. 오. 아, 그리고 또 채팅에 약혼자와 여성이 합심해서 히토미에게 해를 가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히토미인 척 했다는? 이야, 너무한데요? 그런 식의 일이었다면?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예비 신부라는 점에서도 또, 그 점이 걸리죠? 그니까, 음침하다, 음침해. 으이. 일본 미제 사건, 교양 사건들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교양 이수를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썰은요. 어둠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무서운 크리스천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담 유튜브를 마구 퍼먹다가 자연스럽게 미트님 유튜브까지 유입이 된 미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카페까지 가입을 하게 되어 종강도 했겠다.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지금까지 어둠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읊조려 보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아기 미팅이었던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저는 아주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잼민이였습니다.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집은 6층이라서 빨간 마스크 면역 지대이기도 했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조그만 창문이 달려 있어서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라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아무도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려니까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네 발로 서서 절 보며 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 화장을 진하게 하신 할머니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빨세권이에요? 빨간 마스크 안 오는 빨세권? 자, 이거 봅시다. 이걸 AI로 이미지를 구현을 해주셨다고 해요. 대충 이런 느낌의 쿵푸 팬더 할머니가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미나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코믹스럽게 나온 거지 실제로 이런 모습의 인간이 엘리베이터 문 열렸는데 이 자세로 나와 마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진이 좀 웃기게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옆집 아주머니가 기절한 절 발견하고 부모님을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 할머니는 기절한 채 제 옆에서 깔깔대고 계셔서 옆집 아주머니가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저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둠으로부터의 생존기가 이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인간이 네 발 자세로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이상한 포즈 중에 제일 기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2부가 있다고 하는디요. 한번 볼까요? 다음 편을 볼까요? 그 다음에 2편 낭독하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 사족 보행 할머니와 대면한 후 저는 정말 처절한 생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그 할머니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읊조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딩초 시절이 있네요. 저의 딩초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을 놀리는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제가 그중 선봉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두운 게 무섭다는 소리를 꺼낼 생각도 못했죠. 아, 그러니까 피카츄 돈가스 먹고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를 점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노셨나 본데? 일장이었나? 희돈. 그러니까요. 얕보이면 끝임. 그죠? 가오가 있어야죠. 초등학생들도. 저희 부모님이 제법 고생을 하셨습니다. 학원이 끝난 후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헤어진 뒤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앞에 서서 기다려주시기까지 했죠. 오, 이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꿀밤 마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번엔 중딩 시절로 올라갑니다. 언제까지고 부모님 신세를 지면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밤에 빨리 달려서 주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노래를 부르며 달려다니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난하게 살던 와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중학교 1학년 수련회 저녁 당시 저에게는 썸녀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담력 훈련 짝을 조작해줘서 저는 썸녀와 같은 짝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게 무서워도 썸녀가 옆에 있다 생각하니 버틸만 하기는 무슨 수풀에 있던 선생님이 튀어나오시자마자 썸녀를 산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산 아래에 사람들이 있는 밝은 곳까지 달리니까 정신이 들더군요. 썸녀는 어떡해. 그 후로 학교에서 어둠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지만 그 누구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놀려 먹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님 썸북 났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는 저희 집이 6층인데 일부러 계단으로 달려 올라가 4층에서 기다리다가 놀래키는 악질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서운했겠다. 그리고 또 자랐어요. 이 아이도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썸녀를 버린 고등학생. 고딩 시절. 잠시 자랑을 하자면 전 고1 때부터 키가 180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 센빠이들이 찾아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는 야자까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구는 강당에서 하니까 강당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아주 나이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구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달리기가 빨라져서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달려다니지 않게 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저희 집으로 가기 전에 꽤나 긴 골목이 있는데 이곳이 진짜 가로등도 2개밖에 없고 되게 두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순식간에 뛰어서 주파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죠. 평소같이 저는 그 구간을 뛰어서 주파하면서 골목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자마자 흰색의 길다란 형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덩치값 못하고 찬송가나 외우며 뛰어다니는 쫄보 앞에 그런 형체가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도 같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셨던 거죠. 아직도 그분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었을 뿐인데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마구 달려와서 자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니. 그렇게 서로 바라보며 한 3초 정도 소리를 지르다가 서로가 사람임을 인지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각자 갈 길을 갔었더랬죠. 소리만 지르고 그냥 간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누군가에겐 내발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 그 이후로는 진짜 극한으로 무서운 게 아니면 천천히 사주 경계를 하며 걸어 댕깁니다. 제가 뛰어온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공포일 수 있으니까요. 그 고등학생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대 시절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진행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봅시다. 군대에서 그 빌어먹을 심야 괴담회. 새벽 2시 야간 근무를 가려고 일어나서 환복을 하는데 반대편 관물대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자마자 심야 괴담의 귀신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대로 바지를 올리지도 않은 채 군화를 들고 불침번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님을 아는 후임들은 덤덤하게 있었는데 공식 쫄보셨군요. 앞불싸 중대장에게 그 광경을 들켜버린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야간 당직을 들어갈 때마다 중대장이 오늘은 뭐가 보이지 않냐 하면서 저녁할 때까지 갈굼 아닌 갈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현재 대학에 복학을 하고 나서도 흡연장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수풀 같은 곳을 비추며 담배를 태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더 무섭지 않아요? 핸드폰 후레쉬 라이트가 진짜 공겜의 필수 요소잖아. 그 다음이 이제 VHS 카메라고. 난 이러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 여기까지가 쫄보의 푸념이었습니다. 밝은 곳으로만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읽어볼 이야기였어요. 바지 안 입은 손님은 무섭긴 함. 그러게요. 바지도 올리지도 않은 채 군화를 들고 불침번들이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상상하니까 좀 웃기네. 그럴 때 추천하는 바지는 미티가 입은 밑버지에 팬티 디자인을 한 그것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포 사연인데요. 귀신 보기 vs 바지 안 입은 선임 보기. 저는 근데 군대 경험이 없는 미필인지라 귀신이 나을 것 같아요. 처음 올려주신 글이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참고로 픽션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촤촤이 님이 남겨주신 공포 사연입니다. 제목은 연기처럼 이라고 하네요. 가봅시다. 우선 픽션임을 알립니다. 사연 게시판인데 창작글도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봐요. 기억이 전해지는 방식과 마을 단위로 남는 괴담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엮어서 써보았습니다. 저는 사건보다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도 그런 감각을 따라가며 쓴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편하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제1장. 언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내 지도 교수가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자신의 스승에게 들은 일이었다고 한다. 그분은 거의 한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농어촌의 생업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고 그러다 연고도 없는 바닷가 마을까지 밀려와 한 달여간 체류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나름 강렬한 경험이었던지 그분은 그 이야기를 번번이 내 지도 교수에게 말했다고는 한다. 내가 듣기에는 별 이야기가 아닌 듯했다. 그러나 내 지도 교수는 그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오히려 그 이야기를 외면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의 스승이 매번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두고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를 잊어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라고. 그리고 2장. 오지에 위치한 한 어촌 마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빨치산이 잔존했을 만큼 외진 곳. 한참 뒤 경제 개발이니 근대화니 하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시기에도 그 마을은 오래도록 조용했다고 한다. 그곳 사람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이었다. 쌀 농사를 아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의 어부들은 다른 지역 항구로 나가서 물고기를 내다 팔아 쌀로 바꿔왔다. 그런 마음이었으니 산업화 직전까지도 쌀이 귀했다. 내게는 스승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런 선생님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막걸리 한 잔 얻어 마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다. 사람 먹을 쌀도 충분치 않았으니 술이 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고 이때 술은 빠질 수 없는 제수품이었다. 무엇보다도 어부들이 조업을 하면서 마실 술도 필요했다. 일이 고단하니까 취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에서는 한 집에서 술 내리는 일을 도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술은 필요하다고 곧장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무언의 규칙 같은 것이 있었다. 때는 한국전쟁 무렵 인민군이 마을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들은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다. 그들은 식량을 원했지만 그 마을엔 곡식이라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한 집에서 술을 만든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쌀도 모자란 마을에서 소주를 끓이나? 쌀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한 데서 생긴 억하심정이라도 있었을까? 그 집에서는 사치가 아니라 제사에 써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미신이다! 그날 그 집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다. 아, 여길 깨부셨나? 그러나 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집 장남은 인민군 부대에 얼마 되지 않는 술을 돌리며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그건 나름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국군이 다시 마을을 수복하면서 인민군 부대가 떠나자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마을 사람 누군가가 공산당에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그 집을 고발한 것이었다. 그 집 장남이 왜 술을 돌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고발은 고발대로 이루어져 갔고 거기에 별다른 이유를 더 보탤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그 집은 2번 무너졌다. 한편 전쟁 중 겪은 극심한 갈등 때문에 마을은 상촌과 하촌으로 나뉘어졌다. 선생님이 조사하던 당시에도 서로를 유령처럼 취급했다고 한다. 아, 마을 사람들도 완전 서로에게 침묵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그 집은 계속해서 술을 내렸다고 한다. 마을을 벗어날 만큼의 재산이 없었거나 그 현실에 순응한 것이거나 혹은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한 점은 그 집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는 상촌과 하촌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대놓고 판 것은 또 아니었다. 또 마을 사람들도 대놓고 술을 사가지는 않았다. 그 사달이 나고도 어쩔 수 없이 오가는 마당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술은 함부로 입 밖으로 낼 만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술을 내리는 집에서 밥을 지을 때보다 한참 더 연기가 오르다가 이내 멎으면 찾아갔다고 한다. 그럼 한 손에는 술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게요. 필력이 좋으시네. 그 다음 4장입니다. 내 지도 교수도 훗날 그 마을을 찾아갔다. 마을의 변화상을 조사해볼 겸 찾아갔다고 했다. 그 무렵에는 집집마다 LPG 통을 두고 가스불을 쓸 때였는데 한 번은 마을 정자에 있던 마을 노인들에게 이것저것 캐묻다가 조심스레 술집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옛날 여기 조사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때는 연기 올라오는 거 보고 술집 갔다네요. 외지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었제. 근데 이 마을에 가스도 쓰던데 가스불 쓰니까 연기로는 못 찾아가겠네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외치듯이 말했다. 안 날 때도 했제. 올해도 됐는디 여태 데리고 갈 놈이 있을까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눈치를 살폈고 이내 한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화를 냈다. 노인들만 있던 마을에 젊은 외지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은 일순간에 흩어졌다. 그 뒤로는 마을 노인들과 말을 섞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상할 정도로 교수님을 피하는 게 느껴졌다고. 사실 그날 이후
교수님도 왠지 모를 꺼름칙함에 열정을 상실했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도 피하기 시작한 이상 따로 인터뷰를 잡을 수 없다고. 그러다 우연히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약간은 치맥기가 있어 보이셨던 그분은 분을 사귀듯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침까지 튀겨가면서 말을 했다. 양심 없는 삐리리들. 그래놓고 술 처마시고 어딨는지도 몰라. 여기 놈들도 찾지도 않고. 거의 다 왔을 때쯤이었을까. 이야기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교수님은 이야기가 남았지만 곧 도착한다는 사실에 짐 정리를 시작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그 마을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스승님이 그러더라. 가을 거지가 끝날 때쯤 고사를 지냈다고. 내가 조사할 적엔 동물을 통째로 삼으로 감아서 바다에 던져 공양했었는데 이전엔 아마도 술을 뿌렸겠지. 그래서 나는 재물이 바뀌는 건 신기하네요 하고 원론적인 반응을 하고 짐을 꺼낸 뒤 기차를 빠져나왔다. 몇 년 뒤 나는 학교를 떠났다.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는 일이 내 일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지친 퇴근길을 걷고 있었는데 개찰구를 빠져나오던 순간 문득 그 변화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이는 잊기로 했다. 까지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창작으로 쓰셨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문해력 딸리는 이슈일 건가요? 왜 주인공이 여기에서 문득 그 변화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라는 게 어느 지점에서 이걸 알게 된 걸까? 뭐였을까? 주는 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해석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지금 셋째 2분 53초 동안 열심히 짱구를 돌려가지고 방금 글에 대한 해석을 도출해 냈습니다. 얼마나 잘 핵심을 짚었는지 보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괴담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괴담의 핵심은 귀신이 아니라 한 가족을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삼고도 모두가 그 사실을 잊은 척했다는 집단적 공포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력한 해석이래요. 술을 내리던 집안은 단순한 밀주업자가 아니라 마을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공동체 밖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와 어업 의례에 필요한 술을 그 집에서 받아갔지만 공개적으로 거래하거나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상촌과 하촌이 서로 원수처럼 지낼 때도 그 집만은 양쪽 사람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즉, 그 집 마을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었던 것이지요. 전쟁이 시작되자 이 위치가 치명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인민군에게 술을 돌린 것은 가족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국군이 들어오자 누군가는 그 집을 공산당 협조자로 고발합니다. 맞아, 고발했다 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왜 술을 돌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무지해서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알면서도 침묵하고 희생시킨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술집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작품은 정확한 사건을 말하지 않지만 술집 가족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강하게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파의 말이 거의 유일한 증언이 됩니다. 노파의 말 이거였죠? 그래놓고 술 처마시고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놈들도 찾지 않고. 이는 대략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집에서 술은 받아 마셔놓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술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가족이 위험에 처하거나 사라졌을 때는 외면을 한 것입니다. 더 어두운 해석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의 죽음이나 실종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도 추가 해석을 해봤네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제사의 의미에 대한 것도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언급되는 의례에서는 동물을 통째로 싸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술집 가족의 운명과 겹쳐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거야? 동물들처럼? 어떡해. 표면적으로는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이지만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선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1번. 마을은 위기가 생길 때 공동체 밖의 존재를 희생시킨다. 2번. 전쟁 때에는 술집 가족이 희생양이 되었다. 3번. 후대에는 동물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4번. 실제 인간 희생과 살해의 기억은 옛날 제사 이야기로 변형된다. 따라서 화자가 무심코 한 말. 재물이 바뀌는 건 신기하네요. 이 말은 매우 섬뜩한 복선입니다. 화자는 처음에는 술과 동물 사이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훗날 깨달은 것은 이전에 진짜 재물이 술이 아니라 술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문자 그대로 인신공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 가족은 마을의 안전과 결속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희생이 됐죠. 보다 강한 해석에서는 가족이 살해되어 바다에 버려졌고 동물 공양 이야기는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변형한 기억입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되게 잘 쓴 글이었잖아. 내가 그냥 이해를 못한 거였잖아. 그리고 화자는 마침내 스승의 이야기가 왜 계속 단순해졌는지 이해합니다. 진실을 몰라서 잊은 게 아니라 알고 난 뒤에는 있는 편이 살아가기 편해서입니다. 그리고 화자도 똑같이 행동을 하지요. 그러게요. 화자도 침묵을 하네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술집 가족을 잊었고 노인들은 조사자를 피했으며 스승은 이야기를 단순화했고 화자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것을 잊기로 합니다. 그리고 독자만이 그 기억을 떠맡게 되지요. 결국 이 괴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이나 인신공양의 가능성 자체보다도 한 공동체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희생시킨 뒤 모두가 조금씩 기억을 지워서 마침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연기처럼이었던 것이네요. 수작이었잖아. 이거 올려야겠잖아. 이거 공포썰 낭독 그걸 올려야겠잖아. 일본판 우순경 사건처럼 마을이 한 사람을 내쳐버렸네요. 그렇군요. 글쓴이 문창과임? 일단 제가 문창과인데 제가 독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연기라는 것도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잊은 척 살아가는 연기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롱타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려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짝짝짝짝 재밌게 읽었어요. 챗지의 해석 덕분에 풍부한 해석도 더해져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었네요. 그러게요. 이거를 AI한테 맡긴 게 아니라 직접 쓰셨다는 게 대박이야. 근데 해석이 필요했죠? 여러분들도 중간에 해석이 필요했을겨. 응? 하여튼 그래서 촤촤이님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더스. 그리고 다음으로 읽어야 될 글은요. 귀신이 무서운 크리스천. 나네? 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위 눌리기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마구 찾아보지만 겁은 누구나도 많은 미티니입니다. 밤에 미티님 영상을 틀어놓고 할 것 좀 하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오늘은 잘 수 없겠네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아니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하시기를 저는 기가 약하다고 하시더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툭 하면 기절해버리는 레전드 쫄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그래서 저는 가위를 엄청 자주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위 눌리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버려서 가위 눌릴 것 같다 싶은 날에는 무조건 가위 눌리기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잠을 안 자버리고 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쪽잠을 잡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기가 약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덩치가 크다고 기가 센 게 아닌데 말이죠.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가위 눌리기 스페셜리스트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위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학원에 다녀온 뒤 침대에 잠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몸만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누나가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누나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말이죠. 땡땡아, 뭐야? 잠들었네? 이렇게 누나가 말을 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몸이 안 움직였대요. 그래서 진짜 누나를 속으로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니야, 나 안 잠들었어. 몸이 안 움직여. 누나, 나 깨어있어. 하지만 애석하게도 누나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자는 동생을 위해 불까지 끄고요. 제발 누나, 나 너무 무서워. 문 닫지 마. 제발 빛이라도 새어 들어오게 해줘. 그렇게 제 인생 첫 가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으셨다니. 뭐 귀신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패닉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들지도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가지도 못하는 공포의 상황이 계속되던 중 저희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아들이 자던 말던 문을 벌컥벌컥 열고 불까지 켜고 물건을 찾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구세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불이 켜지고 아버지 소리가 들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으라면서 흔들어 깨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원래였다면 화를 냈겠지만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초지종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기가 약해서 그래. 그 다음은 이제 학년을 올라가서 중학생 때 눌린 가위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평소처럼 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니 근데 가위에 눌렸다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이렇게 서술을 하셔가지고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뭐 따로 한 게 없는데 말이죠. 이번에 눌린 가위는 몸이 안 움직인다. 이게 뭐지? 이 무서워. 저 소리는 뭐야? 히?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뭐지? 눈이 떠지네? 일어날 수 있나? 안 되는구나. 뭐지? 눈이 떠져서 이득이다 라는 생각도 잠시, 아니 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이번 가위는 걔 이득으로 걸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장을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전 스파이더맨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보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죠. 근데 고개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전 가위에 눌린 입장이니까요. 제가 움찔하는 걸 그것도 느꼈는지 미친 것처럼 천장을 활보하고 다니던 것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는 겁니다. 누가 귀신은 얼굴이 안 보인다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기괴했어요. 얼굴? 시선을 저를 바라보며 씩 웃고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몸도 그에 맞춰서 서서히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치 상황이 아닌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미쳐버리겠어서 뭐야? 뭐지? 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진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와, 나였으면 이거 진짜 못 견뎠다. 제가 웃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포영화 중에도 서양 공포영화의 스마일 진짜 무서워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가위를 눌렸다고 상상하니까 진짜 나는 기절했을 것 같아. 그렇게 얼마나 지난지 모르는 대치 상황.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섰다고 해야 되나? 매달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계속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지도 못하는 절 비웃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톡! 그것이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톡! 네 발로 매달려 있던 그 자세 그대로 쏙 떨어졌는데 몸통은 언제 180도로 돌렸는지 바닥에 착지를 하고 네 발로 서 있더라고요. 얼굴은 그대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저를 보며 여전히 웃으며 천천히 얼굴이 보통 사람 얼굴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그러게요. 아까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네 발로 서 있는 할머니 보셨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다 돌아갔을 때 다다다다다다다 미친 듯이 제 쪽으로 기어오는 겁니다. 그 웃는 얼굴은 그대로인 채로 말이죠. 저는 그 녀석이 제 쪽에 도착하기 전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즉 잠든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다행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학교에 가서 무당집 손녀라는 여자애한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거 다 환각이다? 뭔 귀신이야? 오늘 잘 때도 그러면 내일 나한테 말해.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환각이었는지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횡설수설 주저리 쓴 것 같네요. 이 이후로 가위를 자주 눌리기는 했는데 그냥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기들끼리 웃고 있다거나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거였죠.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에는 더 글 쓰는 연습을 해서 공포의 기숙사 3165 썰을 말아오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라고 남겨주시고 갑자기 냅다 나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었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쫄려서 스파이더 미티 준비했습니다. 니마 내가 거미 내 발 마는 거 싫어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스파이더맨을 뭐 다리를 지금 거미처럼 안 만들어서 그건 참 다행이에요. 인권이 유린되진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놀라셨죠? 유튜브에 계신 분들 저희 팬카페에 이런 괴인들이 글을 올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쫄려서 스파이더 미티를 올리셨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는. 하여튼 그래서 원래 나무위키도 읽으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썰 위주로 낭독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마지막 썰은 JHL님이 남겨주신 짧은 이거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했거든요. JHL님이 제보해주신 국내의 미제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유명하지는 않은 실화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이직 이슈로 조회수 못 올리다가 이제 좀 살만해져서 카페 놀러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보겠습니다. 흐흐. 사연은 아니고요. 길지도 않으니 방송에서 읽어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무서운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의도에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군요. 명복을 빕니다. 부산 아래쪽에 거제도라고 아시나요? 조선업이 유명한 곳이죠. 그 거제도와 육지 사이에 가거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가거도에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저수지에서 한 무속인 A가 천도제 굿을 지내게 됐습니다. 무속인은 이를 도와줄 동료 무속인 두 분, B, C랑 C, 요 두 분을 더 모셔왔고 그렇게 굿을 진행했답니다. 그러던 도중 처음 굿을 벌렸던 무속인 A씨가 갑자기 굿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셨답니다. 돈 다 받고 갑자기 못하겠다니 다른 두 명의 무속인 B, C는 말리려고 설득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못하겠다던 무속인 A가 저수지로 뛰어들었답니다. 그 무속인을 구하려고 뒤이어 들어간 다른 두 명의 무속인 B와 C. 결국 먼저 뛰어든 A는 살아나오고 B랑 CC는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꽤 유명했다고요? 근데 이게 나무위키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뉴스도 없는 듯 합니다. 라고 하네요. 뭐야, 나만 몰랐어.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실상이 있을 수도.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미스테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거제도에 살아서 친구 보러 가는 길에 낮에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가셨어. 그렇게 외지거나 음산하진 않더라고요. 아래는 해당 사건의 기사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기묘한 게 그 A는 스스로 물속에서 빠져나왔대요. 뭐야, 그럼 진짜 물귀신이야? 잠깐만. 창을 이렇게 해야지 좀 보이려나? 그니까요. 진짜 물귀신이 있었나봐. 무서워. B랑 C가 제물이 된 거라고요? 오 마이 갓. A가 그럼 먼저 가서 낙낙 하고 문 열고 그 다음에 A는 숑 하고 올라오고 B랑 C는 이렇게 된 건가? 너무 무서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니 낙낙 영화 한 편 뚝딱. 물귀신이 A를 홀린 게 아닐까요? 너무 무서운데. 2014년 5월 28일에 쓰여진 기사이고 손형주 민영규 기자님이 작성해주신 기사입니다. 천도제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 사진은 참고로 부산의 강서경찰서라고 합니다. 굿땅에서 천도제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는데 그를 구하려던 남녀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7분께 강서구 가덕도 산 중턱에 있는 천성 저수지에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익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에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B랑 C씨인 거죠.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 저수지에서 200m가량 떨어진 굿땅에서 무속인 A씨와 굿을 돕는 B씨, 또 다른 무속인 40대 여성 C씨가 천도제를 지내고 있었다. 잠깐. 여기에서는 A씨랑 B씨가 익사를 했다고 하고 C씨는 그럼 살아남은 건가? 뭐지? 얘기가 약간 달라졌는데요? 일단 읽을게요. 살아난 사람이 여기선 C인가 보네요. 그렇군요. 여기서는 C가 작성글. C 이꼴 A.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졌던 천도제는 평소 굿을 하지 않는 무속인 C가 의뢰를 받았지만 자신은 굿을 하지 못해 알고 지내던 무속인 A씨에게 요청해서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굿이 이어지던 중 C씨가 더는 굿을 버릴 수 없다고 했지만 A씨와 B씨가 강행을 요구했고 갑자기 C씨가 인근 저수지로 뛰어들었다. C씨를 구하려고 A, B씨가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C씨는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저수지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어서 순식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사망 원인은 부검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실화라니.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그죠? 되게 기괴하네요. 왜일까? 아, 이런 것도 나무위키에 누가 국내 미스테리 미제 사건 마스터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면 딱일 텐데. 무섭습니다. 그래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이거는 뭐뭐 때문에 어디서 뭐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요거의 원형은 루로 끝나는 동사형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원래 요 미마우라는 이런 표현이 존재해요. 미마우. 이거 일본 애니 보시면은 종종 접하셨을 단어 표현인데 오미마이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뭐 병문안을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쓰는 요 단어가 요겁니다. 미마우. 뭐 돌보다 병문안을 가다. 그래서 여기 예문도 써져 있네요. 토모다치오 미마우. 친구 병문안을 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막상 요 한자 단어 자체는 병문안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요거 볼 견자죠. 그리고 요거는 춤출 무자입니다. 보면서 춤춘다? 근데 이거는 딱히 병문안이랑 직결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니까 이거는 한자로 뜻을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통째로 이 구를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재난이나 질병, 불운 같은 요소가 앞에 주어로 오게 되면은 여기 앞에 조사 나니나니니가 같이 붙으면서 미마와레루로 이렇게 완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앞에 붙을 경우에는 다르게 또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뭐뭐를 당하다 또는 뭐뭐에 시달리다 나니나니니 미마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게시 느츠니 미마와레루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점 앞에 재난, 질병, 불운 같은 것이 주어로 붙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앞에 주어로 붙어 있으면 조사, 나니나니니가 붙는다는 거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겁니다. 하메니나루인데요. 요것은 한국어 문장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문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일단 한자부터 다시 뜯어볼게요. 깃우자 그리고 눈목자가 되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자 단어 자체만 보고서는 딱히 이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교군이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나니나니, 꼬토니, 나루 요 표현 있잖아요. 요거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메니 나루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뉘앙스가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화자의 의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사와 불일치하는 결과로서 이야기가 완결이 된다면 하멘이 낮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일본에만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텐테키오 시테이루인데요. 요거는 링거를 계속 맡고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문장입니다. 우선 한자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점자죠? 그리고 요거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방울 적자 자체가 방울방울 져서 떨어뜨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 보자면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점적하고 있다, 점적 중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만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자에다가 물방울 적이니까 말 그대로 똑똑똑똑 하면서 링거를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문맥을 잘 읽기만 해도 바로 이게 지금 수액을 맡고 있는 상황이구나, 링거를 맡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환자를 주어로 해서 자연스럽게 텐테키요스루, 텐테키요시데이루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금식 치료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관련된 그런 단어, 그런 뉘앙스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수액을 맡고 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문맥과 같이 외워주시면은 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는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본 의학 드라마. 그리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단어인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새삼은 여기 시미지미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말고 이쪽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건데, 아리가타미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타베모노는 먹을 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우선 이 한자는 있을 유자, 그리고 뒤에 오는 건 어려울 난자죠. 그리고 여기에 미라는 조사가 같이 붙어서 고마움, 감사함, 소중함으로 완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표현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거죠.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미지미, 절실히에 해당이 되는 요 부사랑 같이 세트로서 자주 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가타미 자체를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표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한자로 뜻을 유추한다기보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통째로 알아가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식 일본만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 VBJTGF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 샘물의 하루 하이장그 사로비 620523K4N 다르다르하이 똥물리에 에스더 2221 제호 우주정보크 수 112 엑시노스 2800 Have a happy day 짱구 88 DWG MK8 HJJ 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태연이 0719 미타코 미티니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하리보 클럽 러브 샤이닝 월 고복구 임정환 소녀미 바키 1717 옹군이 에이바벨 9012 일산 꿀주먹 1 에이프릴 24800 크리스천 김 AP월드 1994 랩주 한우 등심 이나 새 9999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